과학 탐구 실험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탐구 시간에는요, 소재 위주로 축구공을 탐구하고, 그리고 신소재와 플러렛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재 위주잖아요. 그래서 축구공을 만드는 소재 변천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소재와 과학 발전에 따른 어떤 그 역할들을 서로 조명하고 깎은 정 20면체를 탐구하겠습니다. 깎은 정 20면체를 탐구하는 이유는 신소재 플러렌이 바로 분자 구조가 깎은 정 20면체이거든요. 그래서 신소재 플러렌 모형을 제작하고 플러렌의 분자 구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축구공의 소재 변천사.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즐겨온 스포츠 축구. 축구는 고대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중국 이런 등에서 옛날부터 공을 차고 막 놀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 그리스 에피스키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들이 바로 에피스키로스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왼쪽을 보면은 그 요즘에 뭐 이렇게 시합장에서도 또는 뭐 골목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 공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푸는 동작, 그런 동작들이 아 옛날 그리스 시대 때도 그랬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을 보면 공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노는 그런 놀이였다고 하는데요. 그 로마의 하르파스툼은 에피스키로스에서 발전은 했지만 그렇게 놀이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훈련용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깝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과격하고 럭비처럼 뭐 손, 발 무슨 뭐 전부 다 사용할 수 온몸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오늘날의 축구 기호는 하르파스툼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재를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현존하는 축구공 중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공인데요. 중국의 그 서한 시기의 공, BC 206년에서 AD 8년이니까 아주 오래된 그런 옛날의 그런 공이죠.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털을 똘똘 뭉쳐가지고 꽁꽁꽁꽁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죽으로 이렇게 싸서 공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자, 삼국시대 김유신하고 김춘추에 대한 그런 축구 얘기도 있죠. 이때는 축구를 축국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삼국 유사에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 그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이 놀이를 할 때 김유신이 몰래 김춘추 옷을 살짝 뜯어놓죠. 그리고 동생 문희한테 그 옷을 기워주게 한대요. 그래서 그 김춘추와 동생 문희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때 공들은요, 축구의 공은 가죽 주머니 속에 동물의 그 털을 이렇게 가득 집어넣어서 둥글게 만들거나 또는 뭐 돼지나 소의 그 오줌통 있다요. 그 오줌통에 바람을 넣어서 그걸 갖고 차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돼지 오줌통이요? 자, 돼지 오줌보로 만든 축구공이 어떤 게 있느냐 보면 지금 이렇게 긴 풍선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돼지 오줌보인데 그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내용물을 좀 빼내고 나서 밀집대를 끼우고 입으로 불어서 공기를 이렇게 후 풍선 불듯이 주입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주입구를 묶어주면 이렇게 공이 완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놀 준비도 끝나게 되겠죠. 이때 이제 발로 이 축구공을 차면서 놀았는데 어떤 지점에서 이 축구공이 터지게 되면 그 냄새가 굉장했다고 하네요. 들풀로도 축구공을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무엇을 가지고 공을 만들면 동글동글 잘 굴러갈까라고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어떤 소재를 쓰면 좋을까라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놀다 보면은 들풀 가지고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지프로도 축구공을 만들었는데요. 여름이나 뭐 이럴 때 이제 풀 가지고 놀다가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도 나가서 뛰어놀고 싶겠죠? 그러면 이 지프를 가지고 새끼줄을 꼬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줄을 돌돌돌돌 말아서 축구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가죽으로도 만들었어요, 물론. 근데 그 전에는 뭐 가죽으로도 만들고 뭐 풀로도 만들고 그리고 뭐 돼지 오줌보나 소의 오줌보로도 만들었는데 1872년에 영국 축구협회는 축구공은 가죽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딱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 그 대회에서는 가죽으로 그러니까 오줌보나 뭐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가죽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역대 월드컵으로 축구공의 소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둥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죽으로 기워서 최대한 구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요. 지금 이 그렉이라고 하는 그렉 탑스타죠. 요 그렉이라고 하는 이 축구공은 지금은 봤을 때 저게 완전히 구야 라고 싶겠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하이테크한 거였죠. 자, 1962년에 그 칠레 월드컵 가죽을 기워서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정궤도를 보시면 정육각형이 8개가 있어요. 정육각형이 8개가 있고 정사각형이 6개가 있죠. 그래서 합해서 14면체고 이것을 우리는 아르키메데스의 깎은 정팔면체라고 하는데요. 이 깎은 정팔면체가 어떻게 이것이 저런 14면체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정팔면체를 한번 볼게요. 깎아야겠죠? 자, 한번 우리가 위에를 깎았어요. 핑크 절단면이 있죠? 그래서 위를 깎았습니다. 이 위를 딱 저렇게 깎아버리면 3분의 1 되는 지점을 깎는 거예요. 모서리에 3분의 1 되는 지점을 저렇게 깎아버리면 이렇게 위에 사각형이 나오죠? 사각형 편면이 나오게 됩니다. 가운데에. 그 지금 우리 그 모형 있잖아요. 거기 위에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평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팔면체 아랫부분을 깎아요. 아랫부분을 싹 깎게 되면은 거기서 또 평면이 나오겠죠. 그 평면은 가운데에서 찾아보면 어디일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또 평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각 모서리를 정팔면체에서 돌아가면서 다 깎아요. 여기도 깎고 3분의 1 되는 지점이요. 모서리 앞에 정면으로 튀어나온 부분도 이렇게 깎고요. 그리고 왼쪽에 부분도 이렇게 다 깎아내요. 깎아내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가운데에 지금 있는 모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안 믿긴다고요? 한번 볼까요? 왼쪽에 정팔면체에서 나와라 육각형. 자, 여기 육각형이 나왔죠? 자, 요 육각형이 바로 어디예요? 그렇죠. 이 육각형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정팔면체의 3분의 1 되는 모서리에 3분의 1 되는 그 끝부분을 다 이렇게 잘라서 다 깎으면 가운데에 있는 이 14면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전궤도에 오른쪽에 전궤도가 있죠. 가죽을 저렇게 잘라서 그거를 다 기우면 뭐가 되느냐? 그 제일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그렉이라고 하는 축구공이 만들어진 거죠. 저 가죽을 다 기운 다음에 꼬맨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빵빵하게 불어넣어 주는데 앞에 그렉이라고 쓴 게 사각형이고요. 그렉의 위, 아래, 좌우가 육각형이죠. 그래서 육각형인데 사각형이 타원 같아요. 그거는 기워서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인데요. 기워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빵빵하게 불어넣어 주니까 그게 약간 이렇게 늘어나서 저렇게 구형처럼 저렇게 된 것입니다. 테스타입니다. 1970년 멕시코 대회에서 선보였는데요. 오각형 12개, 육각형 20개, 모두 32개의 면으로 현재와 같은 축구공의 원조예요. 사진을 보더라도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런 어떤 축구공의 모습을 하고 있죠. 32개의 가죽 패널로 구성되었습니다. 1982년도에는 스페인 월드컵에 탱고 에스파냐가 나옵니다. 이때에는 폴리우레탄이 이제 신소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신소재 폴리우레탄을 축구공에도 이제 접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탱고 에스파냐는 가죽과 폴리우레탄이 결합된 최초의 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년 뒤에 그 1986년에는 아스테카가 나오는데 이때에는 100% 합성수지 인조 가죽을 사용해요. 그 탱고 에스파냐는 가죽하고 폴리우레탄을 이렇게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스테카는 100% 합성수지 인조 가죽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인조 가죽이 만들어진 거겠죠? 최첨단 신소재입니다.
1990년대에는 에트루스코 유니코라고 이제 그때 공인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에는 축구공 내부에 폴리우레탄으로 된 폼을 넣었어요. 폼을 넣으면 가죽은 어떻게 돼요? 비가 오거나 막 이럴 때 축구공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폴리우레탄 이 폼을 넣어서 내부층을 꽉꽉 채워요. 그래서 탄성도 통통 튀는 탄성도 있으면서 방수력을 함께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1994년대에는 퀘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공인구를 만드는데요. 이 볼의 표면에 미세한 공기층을 넣어서 기포 강화한 그 합성 수지 플라스틱을 사용해요. 그래서 탄성과 반발력을 같이 높이게 되죠. 이 선수들한테는 그 골키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공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싹싹 빠져나가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1998년 이번에는 트리콜로가 나오는데요. 기포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첨단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스피드를 완전히 극대화했다는데요.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첨단을 가지고 이 공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만 공 자체가 그 시대의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6년이죠. 이때 팀 가이스트라고 하는 공인구가 만들어지는데요. 14개 조각의 합성수지 재질인데 그전에는 이 뭐 기포 강화 플라스틱이든 뭐 합성수지든 이게 다 이렇게 바느질로 꿰맸는데요. 이때는 최초로 이 합성수지 재질을 고열과 고압으로 조각을 딱 붙여서 이 바늘 자국이 없는 거예요. 바늘 자국이 없어서 물 흡수력을 아주 상당히 낮췄다고 합니다. 자, 2010년에는 자블라니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지금까지는 왜 평면으로 해서 절단을 해서 전개도를 해가지고 뭐 꼬매거나 아니면은 뭐 고압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자블라니부터는 3D 곡선 형태가 나와요. 이 조각들이. 그래서 3D 곡선 형태의 8개의 조각을 합성수지 재질이에요. 합성수지 그 재질에 너무나 이게 미끄러워서 막 나가니까 미세돌기를 막 넣어서 골키퍼의 그 그립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텔스타 18이 나옵니다. 이때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덮었어요. 플라스틱 필름으로 덮고 총 6개의 그 다각형 패널로 구성을 하게 되죠. 물론 이거 나오기 바로 전에 2014년도에는 이렇게 공이 지금 슛을 해서 이렇게 날라오는 그림 있잖아요. 그 맨 앞에 그 빨갛고 파랗고 녹색 있는 그게 바로 브로즈카인데 브라질에서 나온 그런 축구공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이렇게 6개로 그 바람개 모양의 이렇게 6개의 다각형이었는데 이 텔스타 18은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소재 플라스틱 필름으로 덮은 그 총 6개의 다각형 패널로 구성하고 내부에 뭘 넣냐면 NFC 칩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주심이나 이런 심판들이 판단에 뭐가 좀 이렇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걸 가지고 공의 속도와 위치를 완전히 추적하게 하는 그런 하이테크 기술을 직접 하게 됩니다. 자, 축구공의 소재 변천사는 각 시대의 하이테크 기술과 그리고 첨단 소재로 우리가 경기하는 거기에 온갖 심혈을 공에 다 기울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국제대회에 나오니까 어떤 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어떤 자리라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똥별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행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질 때 대기권이 있잖아요. 그 대기권을 통과할 때 마찰에 의해서 다 이렇게 불타버리면서 그때 우리가 별똥별, 유성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고마운 그 존재가 대기권의 존재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우주로 나갔던 우리의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 기환하거나 할 때 그게 또 마찰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이 대기권에 들어올 때 이 마찰열이 무려 한 1600도 정도 된다는데 철이 녹는 온도가 한 1500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이건 그 표면의 그 소재가 정말 신소재래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로켓의 엔진에 있는 그 내부의 연소실 있잖아요. 그 연료가 타면서 내는 그 연소실의 온도는 무려 3000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3000도 정도는 철이 뭐 증기가 되려고 하는 그런 온도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속들이 다 녹아버리는 그런 정도의 온도예요. 그러면 어떤 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뒷받침해줄 그런 어떤 신소재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죠. 자, 하이테크 기술하고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생활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전자, 건축 이런 데에서 많은 신소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인공장기, 인공치아는 이제 뭐 거의 뭐 전반적으로 다 확대가 됐다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무슨 수소 연료 전지라든가, 그죠? 무슨 집적 회로라든가, 그리고 뭐 초강력 와이어, 뭐 이런 것들이 건축에 이런 신소재들이 많이 쓰이게 되고, 현재 쓰이고도 있습니다. 우린 이 중에서 탄소 나노 소재, 그 중에서도 플러렌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소재 중에서도 그 플러렌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플러렌은 흑연의 그 기본 구조예요. 흑연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하나의 층으로 그 어떤 과학자가 그 스카치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발견해서 뭐 노벨상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이나 플러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중에서 그 축구공처럼 생긴 것이 바로 탄소 나노 소재인 플러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1985년도 미국의 화학자 리처드 스몰리하고 영국의 해롤드 크로트는요, 60개의 탄소 원자가 뭉쳐진 어떤 덩어리 모양의 분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냈어요. 그런데 이 분자의 구조가 어떤지는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몰리가 이거의 분자 구조는 도대체 60개의 탄소 원자가 어떻게 하나의 분자를 이루지? 라고 매일매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식탁 위에서 종이를 잘라서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하다가 바로 축구공의 꼭지점이 60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탄성을 찔렀다고 합니다. 바로 유레카죠. 유레카, 축구공 꼭지점이 60개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렌의 별명이 축구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플러렌이 축구공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면서 계속 알게 되겠지만 거의 구조가 같죠? 플러렌은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축구공을 그냥 발로 수없이 차도 그 공이 뭐 그렇게 쉽게 터지거나 뭐 그러지 않죠. 국제대회에서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그렇게 발로 차도 끄떡도 없잖아요. 그래서 플러렌도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된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녹고 방사능에 대한 저항력이 아주 커요. 그래서 윤활제라든가 공업용 촉매제, 초전도체, 뭐 축전지, 약품 전달, 매체, 약품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고요? 저 공처럼 생긴 안에 그 어떤 약품을 전달하고 싶은 것을 내부에 넣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이러한 나노 기술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렌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플러렌은 12개의 오각형과 20개의 육각형으로 이루어졌어요. 합하면은 C가 탄소가 모두 60개, 스몰리가 막 유레카라고 했다 그랬죠? 그 구조를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플러렌의 분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플라톤과 아르키메데스가 얘기한 정다면체와 준정다면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다면체는 모두 5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플라톤의 정다면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 정사면체, 그리고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까지 다면체는 모두 정다면체는 이 5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각각과 불, 흙, 공기, 우주, 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미지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자, 정다면체가 그러면 왜 이렇게 5개밖에 없을까? 생각해보면 금세 답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입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꼭지점에서 그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겠죠. 2개만 만나면 평면이 되니까요. 그리고 꼭지점에 모인 내각의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해요. 3개의 그런 어떤 도형이 만나서 내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입체가 이렇게 꺾어져서 입체 모양을 만들겠죠. 360도면 평면이 되니까. 그리고 모든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죠. 어떤 꼭지점에 3개가 만나고 어떤 꼭지점에 6개가 만나면 정자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정다면체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한 내각의 크기가, 그러니까 3개가 모여야 되니까 각각과 그게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고 360도보다 작아야 된다 했으니까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보다 작아야겠죠. 그런 다각형, 정다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뿐이에요. 정육각형은 한 각이 120도가 되니까 3개가 모이면 360도가 돼버리죠. 그래서 요 3개의 도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이렇게 5개밖에 없고 이거를 플라톤의 정다면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5개의 도형만 나오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준정다면체가 나오게 됩니다. 플라톤의 정다면체를 통해서 오일러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플라톤의 정다면체가 왼쪽부터 정사면체, 정팔면체 해서 정이십면체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이십면체에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정사면체를 보시면 면의 수가 4개가 되죠. 면의 수가 4개고 꼭지점 수가 4개가 됩니다. 이 꼭지점 수하고 면의 수를 더하면 8이 되는데 8에서 모서리 수 6을 빼게 되면 2가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일러 공식이 되는데요. 오일러 공식은 지금 플라톤의 정다면체 모두 해당이 되겠어요. 보시면은 그 정팔면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꼭지점의 수 6개, 면의 수 8개 더하면 14. 14에서 모서리 수 12개를 빼게 되면은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나머지 도형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요. 정이십면체를 보겠는데 정이십면체는 면의 수가 20개겠죠. 면의 수가 20개가 되고 여러분이 그 정이십면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보면 맨 위에 꼭지점 하나가 있고 우산처럼 펼쳐진 곳에 각각 꼭지점이 5개가 있으니까 위에 꼭지점이 6개가 되죠. 그리고 아래에 꼭지점이 6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12개의 꼭지점이 있게 돼요. 그리고 20면체니까 물론 면의 수가 20개겠죠. 그럼 모서리 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모서리 수는 12 더하기 20 하면 32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숫자를 뺐을 때 2가 돼야 되니까 모서리 수는 3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일러 공식이 되겠죠. 1962년 칠레 월드컵 그렉이라는 공인구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었죠. 이 그렉이라고 하는 것은 정육각형 8개와 정사각형 6개로 만든 14면체로 구성이 되어서 전개도도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르키메데스의 깎은 정팔면체라고 한다 했는데요. 플라톤의 정다면체라고 하면 한 가지 정다각형으로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렉의 이 전개도를 보면 정다각형이 2가지죠. 정사각형과 정육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르키메데스의 준정다면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준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회장에 준한다. 너는 회장에 준해서 활동하면 돼 라고 했을 때 회장은 아니지만 회장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도 준정다면체 이렇게 하면 정다면체는 아니지만 정다면체에 준해서 생각해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다각형 2개 이상으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을 준정다면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렉은 준정다면체에 해당하고 정팔면체를 깎아서 정육각형과 정사각형의 2가지 도형으로 이루어진 아르키메데스의 깎은 정팔면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텔스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1970년 멕시코 그 월드컵 공인구인데요. 이 텔스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오각형이 있는가 하면 정육각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도형으로 두 가지 정다각형으로 만들어진 그 32면체고, 그리고 이거는 플라톤의 정20면체를 깎은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깎은 정20면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플라톤의 그 정20면체, 플라톤의 정다면체에서 아르키메데스의 준정다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플라톤의 정다면체인 정20면체가 있죠. 삼각형 20개를 가지고 정다면체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깎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깎느냐면 지금 그 꼭지점을 반듯하게 수평으로 싹 잘라내요. 쫙 잘라내게 되면 한 꼭지점에 5개씩의 이 정삼각형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잘라낸 면이 뭐가 될 거냐면 정오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를 잘라내고 또 여기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전부 모든 꼭지점을 다 잘라내게 되면 각 꼭지점마다 정오각형이 하나씩 생기겠죠. 아까 우리가 오일러 법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플라톤의 정20면체의 꼭지점은 12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꼭지점이 12개, 하나의 꼭지점에서 정오각형이 하나씩 생긴다. 그러면 정오각형은 모두 깎아냈을 때 몇 개가 생기느냐라고 하면 12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깎은 이 정20면체에서는 오각형이 모두 12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 깎아낸 이 가운데, 그러니까 노란 정오각형의 그 3개에 둘러싸인 가운데는 어떤 도형이 될 거냐. 가운데 도형을 살펴보니까 그렇죠. 정육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깎은 준정다면체에서는 정육각형이 몇 개가 생기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의 삼각형에서 하나의 삼각형 면에서 하나의 정육각형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플라톤의 정20면체는 면이 20개니까 정육각형이 몇 개가 생기겠어요? 그쵸? 20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정20면체를 다 깎게 되면 오각형은 12개가 생기고 꼭지점에 하나씩 생기니까, 그리고 육각형은 면에서 하나씩 생기니까 육각형은 20개가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플라톤의 이 정20면체를 다 깎았을 때 깎은 정20면체의 꼭지점은 몇 개느냐라고 한다면 오각형 하나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왜냐면 오각형은 꼭지점이 5개가 있잖아요. 5개씩 있는데 지금 이 오각형이 12개라고 했죠. 그럼 12개 곱하기 5 하면 꼭지점이 60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깎은 정20면체의 꼭지점은 60개가 되고 면은 정오각형 12개, 정육각형 20개에서 면은 32개가 되죠? 그러면 이 깎은 정20면체의 모서리는 모두 몇 개일까라고 했을 때 오일러 공식을 넣게 되면 모서리가 모두 90개야. 우리가 이 90개를 세기는 너무 어려웠겠죠? 근데 90개야 라고 모서리의 개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구공 모양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의 모양이 바로 플로렌의 모양이에요. 플로렌 보면은 가운데 그 육각형 있잖아요. 정육각형. 정육각형 보면 우리가 빨간 입체 도형에서도 가운데 거 보면 정육각형이 있으면 이 정육각형에 3개의 정오각형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이렇게 정육각형을 놓고서 정오각형 3개가 둘러싸여 있지요. 그래서 플로렌의 분자 구조가 완전히 깎은 정20면체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아까 막 유레카하고 굉장히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뭔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무슨 공식이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식 이거 다 그냥 밀어놓고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만들어 보면서 이 준정다면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플로렌의 분자 구조가 어떤지 알아보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신소재 플러렌의 모형을 직접 만들면서 지금까지 배운 거 그냥 잊고 그냥 모형을 직접 만들면서 준정 다면체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로요. 종이, PP판, 그리고 고무줄 30개. 고무줄 30개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빨간 그 PP판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투명 고무줄이 되겠어요. 그걸 이제 30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펀치, 가위, 풍선 이렇게만 있으면 우리가 플러렌 C60의 그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렌 모형 만들기 첫 번째 과제가 종이 위에 정오각형의 모형을 그려야 하는데요. 점 O를 중심으로 우선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중점 점 O에 파란색 원이 그려졌지요. 그러면 이 하늘색 선분을 긋게 되는데요. 점 O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줘요. 그러면 그 파란색 원에 어느 한 점 만나겠죠? 이 직선하고 수직인 선을 그어주는데요. 지금 우리가 파란 박스 안에 1번, 2번 했고요. 지금 3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점 O를 지나고 직선 OA와 수직인 선을 걷죠. 긋게 되면 그 파란색 원하고 만나는 점이 두 개의 점이 생기게 되는데 어느 쪽이든 하나를 정해서 B라고 하세요. B라고 하면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점 O와 점 B 사이의 중점 C를 찾으세요. 점 O와 점 B, 그러니까 선분 O와 B의 중점을 C를 찾고 이 C점을 중심으로 A점을 지나는 녹색 원을 그려주세요. 자, 녹색 원을 그렸죠? 녹색 원을 그리게 되면 그 선분 그 OB의 연장선상에서 반대쪽으로 녹색 원하고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그거를 D라고 합니다. D. 자,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를 하겠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 점 A를 중심으로 그 녹색 원과 하늘색 선분이 만나는 점 D라고 그랬죠? 거기를 지나도록 갈색 원을 그려줘요. 갈색 원을 그렸습니다. 자, 5번까지 했어요. 자, 갈색 원을 했을 때 갈색 원이 파란색 원하고 만나는 두 개의 지점이 있어요. 그거를 각각 E와 그리고 F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6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제 E와 F를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그리고 이제 7번을 하겠어요. 7번을 보면 점 E를 중심으로 점 A를 지나는 원을 그려요. 핑크 원이에요. 점 E를 중심으로 점 A를 지나는 원을 그렸더니 뭐가 생기느냐? 점 G가 생기게 되죠. 파란색 원에 점 G가 생기게 됩니다. 핑크원을 했더니 우리 8번까지 했어요. 8번에 원 E가 원 O를 만나는 지점을 점 G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편 E의 반대편 F로 가서 또 원을 긋겠습니다. 그래서 점 F를 중심으로 점 A를 지나는 원, 노란 원을 그려줘요. 노란 원을 그려주니까 G와 대칭으로 해서 점 H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파란 원줄을 5등분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5등분을 했으니까 요 각각의 A와 E, G, H, 그리고 F를 연결을 하게 되면 오각형이 생기게 되죠. 자, 이 오각형을 우리는 오리면 정확하게 정오각형의 모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이에 그린 그 오각형을 가위로 오려요. 가위로 이렇게 오린 다음에 PP판에 종이로 그린 오각형의 모형을 대고 PP판에 그려주고요. 또는 뭐 뒤에 살짝 스케치 테이프를 해서 붙여서 오려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PP판에 그린 오각형 모형을 12개를 가위로 오려줘요. 12개를 가위로 오렸잖아요. 오렸으면 각각 전부 다 오각형의 모서리 끝을 펀치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무줄을 끼울 그 구멍에 바로 고무줄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위집을 사선으로 이렇게 하나씩 여기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가위집을 이렇게 넣어줘요.
가위집을 다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쭉 넣어줬죠? 그러면은 이 가위집을 통해서 그 고무줄을 끼워요. 투명 고무줄을 가위집으로 넣어서 그 오각형의 동그라미 펀치로 고무줄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펀치 구멍에 걸리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심에 이제 그 가운데에 있는 정오각형에 5개 전부 다 고무줄을 걸어줬잖아요. 그러면 그 고무줄마다 다른 정오각형이 오도록 연결을 쭉 해줘요. 그러면 가운데 정오각형이 있고 꼭지점에 각각 정오각형이 하나씩 매달리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그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정오각형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서로 그 오각형들을 서로 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쭉 서로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만들어진 정오각형이 이제 6개가 한 모둠이 되겠죠. 지금 6개가 되는데 얘를 하나 더 만들어요. 하나를 이렇게 더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오각형이 모두 12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6개씩 한 모듬. 아까 우리가 그 깎은 정20면체는 오각형이 12개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위쪽으로 6개 오각형 모둠하고 또 아래쪽으로 6개 오각형 모둠을 해서 서로 이제 연결을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제일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해놓고서 이 안에 풍선을 넣어서 불 거예요. 풍선을 넣고 부는데 이걸 다 연결한 다음에는 풍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결을 한 다음에 풍선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게 되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 연결해 놓으면 이게 뭐하고 뭐를 연결해야 될지 이게 그 무더기로 이렇게 돼서 도대체 구조가 어떻게 될지 아까 그 과학자가 막 고민했듯이 여러분도 한참 고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2개의 오각형을 모두 다 연결을 했으면 그 내부에 풍선을 넣고 이제 불어줍니다. 풍선을 불어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그럴 때 연결 부위가 정육각형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혹시 맞지 않는 거 있으면은 바로 잡아가면서 연결을 마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위에 6개, 아래 6개를 연결하는 거를 매우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연결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풍선을 하는 게 아니라 풍선을 이렇게 불어가면서 그 육각형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연결해주면 좀 더 편하게 연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육각형이 보이죠? 이 육각형은 그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PB판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오각형을 연결하면서 고무줄하고 고무줄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 육각형이 몇 개일까요? 지금 보시면 2개의 사진이 있죠? 하나는 오각형이 앞으로 보이는 사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각형의 모양이 앞으로 보이는 그런 사진이에요. 플로렌의 구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개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육각형은 모두 몇 개일까? 육각형은 그 위에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측면으로 돌아가면서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이는 거는 그 오각형 각 변에 하나씩 해서 5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뒷면에 5개, 이렇게 10개겠죠? 그러면 측면으로는 모두 몇 개가 있느냐면 10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개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모형 만들기를 마치고 플로렌의 분자 구조를 모형하고 같이 보면서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오각형은 모두 12개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정오각형 위에 여러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오각형이 중심에 있게 놓였고 다른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정육각형이 중심에 보이게 이렇게 놨죠. 정육각형이 중심에 있는 것은 빨간 오각형 3개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2개 중에 왼쪽에 있는 거 정오각형이 중심에 있는 것을 보면은 오각형은 둘러서 5개가 있고
그리고 그 육각형, 그러니까 노란 거죠. 육각형도 5개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개도 쪽으로 가겠습니다. 전개도를 보면 중심에 오각형이 하나가 있고 둘러서 지금 5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모듬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 모듬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우리가 연결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모듬 2개를 각각 만든 다음에 2개의 모듬을 서로 이어주는, 그렇게 만들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렌의 정오각형은 12개예요. 그럼 각각의 정오각형 꼭지점에 뭐가 이제 결합이 되냐면 탄소 원자가 자리하게 되죠. 그러면 플로렌은 정오각형 꼭지점에 탄소 원자가 자리를 하는데 이것이 모두 몇 개가 있느냐? 12개가 있어요. 그러면 탄소 원자는 각 꼭지점에 모두 60개의 탄소 원자가 자리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플로렌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렌 정오각형 12개의 총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다? 그렇죠. 60개죠. 자, 60개고 주변을 이제 전개도를 보면은 10개가 측면으로, 육면체가 10개가 측면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위에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5개의 육면체가 들어가고, 아래에 또 5개의 육면체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아래에 5개의 육면체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위에 2개 지금 만들어 놓은 모형을 보시면 왼쪽 모형, 그러니까 오각형이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럼 전개도를 보겠습니다. 전개도를 봤을 때 파란 도너츠가 들어간 빨간 오각형이 있어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육각형이 몇 개냐면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네, 그리고 5, 이렇게 5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전개도를 봐서도 그렇고, 도너츠 모양의 그 빨간 도형 있죠? 그래서 그거의 전개도를 봐도 그렇고, 2개 중에 만들어 놓은 모형 2개 중에 그 왼쪽 거를 보더라도 빨간 중심이 있으면 노란 육각형이 5개가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도에서 그 별표가 들어가는 그런 육각형 보겠습니다. 모형에서는 오른쪽 모형이 되겠죠. 육각형 노란 게 있는 게 되겠어요. 이 육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모형에서 봐도 3개의 오각형이 있고 전개도에서 봐도 이렇게 3개가 둘러싸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개의 정오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정육각형은 5개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오각형 한 변마다 정육각형이 다 붙어요. 우리가 중복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오각형이 12개라고 그랬으니까 거기마다 정육각형이 5개가 붙는다 했어요. 그러면 중복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정육각형은 모두 몇 개겠어요? 그쵸? 60개죠. 왜 60개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 개의 정오각형에 모두 정육각형이 5개가 붙는다. 근데 정오각형은 12개다. 그리고 곱하기 하니까 60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빨간 별이 있는 전개도에서 빨간 별이 있는 정육각형을 보니까 정육각형 하나에 정오각형 3개가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60개의 정육각형이 필요한데 중복이 3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 60개를 중복되는 3으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2가 60이 되고 C가 3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정육각형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죠. 20개가 되겠죠. 자, 어렵다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중복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12개의 정오각형을 모두 둘러싸는 데 필요한 정육각형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그렇죠. 60개여야 되죠. 그런데 한 육각형당 몇 번이 중복되는 거예요? 오각형이? 그죠? 3번이 중복이 되죠. 3번이 중복이 되니까 그 60개를 중복하는 수 3개로 나눠주면 필요한 정육각형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20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플로렌의 분자 구조를 탐구해 봤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준정 다면체를 통해서 플로렌의 분자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축구공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요? 스몰리가 기뻐했던 모습이 상상이 가네요. 축구공을 만드는 하이테크 기술과 신소재, 그리고 탄소 나노 소재에서 플로렌이 있습니다. 양자역학 세계에서 앤트맨 아시죠? 플로렌 축구공을 가지고 시합을 한다면 또 어떨까요? 지금까지 축구공의 소재 변천을 살펴보면서 축구공과 꼭 닮은 신소재 플로렌의 모형을 만들고 플로렌의 구조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